타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가 뉴욕 아성 위협하는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는 이유, 김효선 기자가 조선 비즈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가 금융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뉴욕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세가 없다. 개인소득세가 없다는 얘기인지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라고 그러는데, 또 생활비가 뉴욕 대비 저렴한 텍사스의 금융기관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가 최근 10년 동안 그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댈러스시에 4개의 건물을 짓고 본점을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직원이 3만 1,500명으로 뉴욕보다 2,600명이 많다고 합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2027년 말까지 댈러스 북쪽 교회의 새로운 본점을 완공할 것으로 알려졌고, 웰스 파고도 텍사스주의 2개의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텍사스주에만 금융 근로자들이 38만 4,9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뉴욕주보다 현재 100명이 더 많은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뉴욕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금융을 좀 월스트리트에서 좀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의 상징이 월스트리트인데 그것이 변화를 좀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한국도 서울은 정치, 금융, 산업이 너무 몰려 있어 가지고 인구가 그 집중이 되고 있는데, 금융만이라도 아예 어디 구체적인 지칙을 하자면 전라도 광주로 좀 옮겨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네요. 동서화합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폰데 라이언은 유럽위원장 2기 연임 의향 분단으로부터 유럽 지키겠다. 이분이 2019년에 취임을 했는데 유럽 위원장으로 임기가 올해 10월 말에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기 연임도 도전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에요. 큰 사진으로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얼굴인데, 저희 집사람처럼 입술에 조금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입술 위에 주름이 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할머니 소리를 듣는데, 어쨌든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달하게 활동하는 어떤 여전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는 아마 모계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부양.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죠. 주담대 대출 금리를 5년물을 0.25%포인트 하락해서 3.95%로 결정했다. 8개월 만에 또 내렸는데, 그리고 1년물은 3.45%로 동결했다. 이렇게 해서 융자를 많이 해서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 다시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아시멘트 2024년도 영업 잠정 실적인데요. 매출이 1조 2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5.4%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적게 14.2% 상승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4.5% 증가했는데, 회사가 원인 설명으로는 판매 단가 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 그 다음에 원가 절감 노력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했다. 영업이익이 24.5%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두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그 원인으로 영업이익이 좀 증가했다. 거의 5% 정도. 이 대목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수도권 생활 쓰레기 열심히 보조 연료로 태워서 돈을 좀 시멘트 회사가 좀 벌으셨으면 해요. 시멘트 회사들 모두 쓰레기 소각장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 건설업에서는 뭐 그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 올라가지고 뭐 분양 가격 올려야 되고 남는 게 없다 해서 건설 불경기인데, 사실은 레미콘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지 시멘트는 건설 현장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레미콘을 만들 때 그게 이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레미콘 가격이 또 거기다가 이익을 또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만은, 시멘트 자체로 건설 현장 들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일부 이 소각장 반대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 거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 반대라는 뉴스가 2022년 7월 달 1년 반 전에 벌써 이런 게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에다가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전부 다 시멘트 공장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태우면은 연료로도 쓰고, 얼마나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서울시 공기 좋아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영종 국제도시 엄마들의 모임이라고 인천 영종도 대표 카페라고 하는데도 검색이 돼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한다. 요게 2023년 7월 6일 작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전부 다가 지금 인천시장,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 서울시장 뭐 이렇게 삼자가 작당을 해가지고 발생지 처리 원칙인가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음, 그 다음에 2024년 1월 17일 지났네요. 오후 4시 인천시청에서 소각장 반대 집회한다는 것도 그 안내가 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명칭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반대해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소각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지방 도시에 하나 정도는 있다. 지방 도시에 이런 얘기인데 거기를 한번 에, 그 진짜 눈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 눈으로 봐가지고 생활 쓰레기, 산업 폐기물은 또 저 별도일 겁니다. 산업 폐기물은 그런 거를 해서 뭐 돈 주고 또 돈을 주고 태운다는데 돈을 들여가면서 그럴 바에야 우리 지금 이 생각처럼 시멘트 회사에 그냥 공짜로 주자. 운송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거로 하고. 그러니까 잘 협상을 해서 하면은 일본보다 더 좀 청정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려하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요. 캔코라고 계열회사인데 1200억을 대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자금이 올인원 니켈 재련소 투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이 리튬 배터리 말고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뭐 세 가지죠. 삼원계 이 배터리 만드는 아주 중요한 소재고 고순도여야 되기 때문에 재련이라는 게 되면 고순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니켈 원료 확보가 향후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미 원료 공급선 협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니켈 재련소를 추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원료 공급선과 뭐 이렇게 다정하게 파트너십이 맺어지면은 그게 잘 되겠죠.
요게 이제 아재 개그식 그 비유인데 오른쪽 칼이 좀 사실 벼가지고 찾다 보니까 아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요래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세 공세 이겨낸 첨단 소재 롯데케미칼 불황 버팀목 됐다. 정재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는데 롯데케미칼 2024년도 영업 잠정 실적은 매출이 거의 20조 원으로서 전년보다 10.4% 감소했고요. 영업 비용은 적게 감소했으니까 더 감소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영업 손실이긴 하지만 작년도보다는 한 4천억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56.3%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석유화학 시황 왁화로 판매 및 스프레드가 감소했다.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무슨 뜻으로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초 소재보다 첨단 소재 쪽으로 이쪽이 그 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초 소재에서 중국산 덤핑 가격에 당연하질 못하는데 그나마 그 첨단 소재 때문에 그 좀 버텼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푸틴이 유럽에서 위협하고 절망하고 위험을 무릅쓰듯 이렇게 제목을 붙인 데이비드 이 생어와 스티븐 얼랭거 뉴욕타임즈 두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서방 지도자들이 지난 3일 동안 뮌헨의 그 뮌헨 안보회의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그 푸틴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네요. 제재, 비난, 봉쇄, 시도 등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그 어떤 것도 현재의 세계 질서를 어지피려는 그의 의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푸틴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꾸준히 그건 해내겠다 이런 얘기고 그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불가리아 총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된다. 그거만 좀 가져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회색지대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세계가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잘 이해되고 있다. 결국 뭐 이념들이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크게 보면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립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 단순히 경제적인 노력이 아닌 군사적인 힘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냐. 국방비 좀 더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방공망에 대한 긴급한 요구와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참전을 못하지만은 그 군사 지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은 2007년 2월 10일 뮌헨에서 메르켈 그 총리 여사와 이 당시만 해도 2007년만 하더라도 푸틴이 좀 더 젊게 보이네요. 어, 두 사람이 전부 다 그 무슨 대학 동창이라고 그러죠. 공산당. 그리고 메르켈 여사는 동독 시절에 그 공산당 장교인가 뭐 그런 출신이라고 사진에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동창끼리 뜻이 잘 통해 가지고 러시아 그 가스를 그 독일에 들여옴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은 뭐 탈원전을 100% 선언해 가지고 그동안에 잘 메르켈 총리가 운영할 때 아주 승승장구했는데 우리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공격을 했죠. 니들 그 방위에 대한 무임승차 이제 안 돼. 그리고 어쨌든 그 이 러시아에서 오는 그 가스관 노드 스트림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1관, 2관 전부 다 누가 폭파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오질 못하죠.
그 결과 미국의 세일가스가 유럽에서는 살 수밖에 없다. 음, 이런 상황도 지금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디다 팔아먹냐?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있다. 이런 또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2년 전쟁을 치른 후 파사를 면한 방법. 후이룽탄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2년 동안 전쟁하면서 잘 견디냐. 우크라이나는 그런 경제력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나토가 도와줘야만이 어떻게 전쟁을 지금 버틸 수 있는데 그 지원이 끝난다면은 전쟁이 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100% 땅을 뺏긴다면은 그거는 나토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고 그건 이제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기 전까지 어떻게 끝내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 충분한 자금으로 버틸 수 있고 그런 이유는 국경 밖에서 전쟁을 함으로써 전시 상품 및 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무기 및 상품 생산을 자립함으로써 어, 보조금 및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외 채무를 낮게 유지하고 수출을 호조시켰다. 이래서 지금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러시아의 대표적인 우랄산 원유의 2023년도 평균 판매 가격은 배럴당 약 63달러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석유 파동 나고 뭐 했을 때 90달러, 뭐 거의 100달러, 뭐 이런 쪽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은 중동 분쟁이 일어나고 뭐 하더라도 이 석유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석유 공급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호황에도 전쟁 호황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경제적인 트릴레마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 러시아 중앙은행 관계자가 말을 했답니다. 이 트릴레마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두 가지 요소에서의 딜레마가 세 가지일 경우는 더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적인 딜레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를 좀 제 스스로 하기 위해서 착상이 난 것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셋 중에서 지혜롭게 유대교를 선택한 카자르 왕의 이해가 좋은 얘기일 것 같다. 요것은 이제 스킨 인 더 게임에 소개되는 예화예요. 그래서 이런 옛날에도 트릴레마라는 게 있었다. 여기에서 뭘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것이 이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까지 한다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뭘로 둘 거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했지만은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비엔나 국제연구소의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를 너무 활성화시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분쟁이 끝나면은 전면적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싱크탱크는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는 군사비 지출에 부담을 엄청 먹을 거다. 또 이런 얘기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씨 재선 시뮬레이션 일본 쪽 뉴스들은 아직 9개월 정도 남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통 3분기나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너무 좀 가볍게 벌써 이렇게 근데 이 미국 뉴스에서도 벌써 만약에 트럼프 씨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한국은 뭐 좀
아주 간헐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우리한테는 뭐 불이익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은 나온 것 같은데 대혼란, 미국은 세계의 분쟁으로부터 손을 떼 각지에서 판도가 고쳐진다. 사또 마사루라는 사람이 뉴스 어, 포스트 세븐, 포스트 세븐이겠죠? 세븐.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할 때부터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축 관료를 안 한다. 나토 보고 돈 더 내놔라. 우리나라한테도 더 그렇고 수 틀리면은 미군 출석하겠다. 그러니까는 미국 의회에서 철수를 하더라도 미군은 2만 8천 명 이하로 절대 줄일 수 없다라고 의회에서 선을 그어버렸죠. 트럼프 때. 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이 군사적 강경 자세도 강경 자세로 다시 돌아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게 이제 유행어가 이제 다시 불거져 나오겠죠.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토 마사라라는 사람이 쓴 내용은 이미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그 기술한 건데 참고적으로 이제 일본 측의 그 내용을 보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해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으로는 현재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지금 뮌헨 안보회의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찌 될지는 모르는데 그 일본은 벌써 그 민간 차원에서 그 전쟁 중이라도 그이 시설 복구에 그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노선을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본은 독자적인 안보 외교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약간 수위가 좀 위험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그 눈치를 안 보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수단 하나가 방위 장비 수출하자고 그랬는데 동남아 우리가 먼저 선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일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거 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일본과 한국이 이 군수물자 이런 것도 좀 경쟁을 좀 하게 될 거. 인프라 시설도 마찬가지고 2차 대전 후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동남아에 많이 그 좋은 일들을 하고 그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무던 애를 썼죠.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식민 지배로 쳐들어갔기 때문에 동남아한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동남아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한 일본인이 돼 있는 거로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이제 한국도 인프라로 많이 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인도네시아에 뭐 그 저기 그 비행기 전투기도 팔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안보 외교에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매우 극우적인 거고요. 트럼프가 각자 도생하자 이렇게 얘기된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일 동맹은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일들 했고 일본국 대사관 등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보국 등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전문가이긴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정학자 피터 자이언의 분석을 거의 베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마지막에는 피터 자이언이 얘기한 대로 각자 도생하는 시기가 되면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는 나라가 될 것이다. 중국이 아니고요. 일본이 다시 패권을 그 대목을 읽을 때는
좀 존심이 상했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이 한국이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 남북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주하고도 경제 교류가 생기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은 중국이 해체돼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한국이 힘을 발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구마모토가 중요한 지역인가? 구마모토 뉴스들이 좀 많이 뜨는데 이 오키나와 테레비 방송에 대만 유사 대피처도 유사 대비처도 지자체 조정 진행, 다라마 마을은 구마모토 대피로 조정, 야에 야마는 상호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대만에 유사시가 있을 때 오키나와까지 문제가 되니까 다라마 마을 주민을 구마모토 현에서 수용해 주기로 했다. 만약에 그런 의미를 사전에 지금 얘기를 벌써 참 이 아까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참 그 앞날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좀 우리하고 좀 틀린 것 같네요, 느낌이. 거기다가 이제 도요다가 이제 TSMC 구마모토 공장 제2공장에 또 자본을 2% 출자하기로 이렇게 된 게 뉴스에 떴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계의 기대 진출 기업과의 연계 상기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효과가 나기 전까지는 약 한 4, 5년 정도에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한 4, 5년 후에는 이 구마모도 그 현의 경제가 딴 어떤 지방보다도 경제가 활성화 많이 될 거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소기업 쪽에서는 현 전체의 활성화에는 연결되겠지만 초임의 인상 등 현지 중소기업에는 괴로운 면도 있다라고 흘린다. 그런 의견도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좀 싼 인건비 가지고 구마모도 경제가 좀 돌아갔는데 지금 TSMC 같은 데 들어오고 하면 인건비도 많이 오를 거고 그러면은 중소기업에 있는 그리고 이 반도체 이 노동 인력 이런 걸 위해서는 이제 그 대학교 같은 데서도 그 교육과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일단은 올해 정상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대만 기술자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대만 기술자들이 이제 그 거처할 때 지역도 만들어주고 또 거기서도 돈이 써지게 되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간접 자본 도로도 뚫고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 구마모도에서 이 동쪽으로 가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 무료 도로라고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해서 중앙정부 돈으로 뚫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죠. 그런데 왜 구마모도냐? 그러면은 에, 제가 봐서는 이게 이 구마모도를 들어가려면은 배로 여기 큰 앞에 그 마가에 있는 이렇게 쭉 삐져나온 반도들이 있어요. 여기는 또 큰 섬이 있고 요 두 군데 정도만 막으면은 이 상륙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중으로 공격을 한다 그래도 여기에 방어진지로 어, 미사일로서 이 또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 방어하기가 좋은 그런 지역 아니냐 이런 또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일본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왜 돼? 2024년 지정학상 가장 중요한 사항과 전략. 이거는 퍼브스지에서 했는데 아까는 그 외무성 출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대담 형식으로 두 전문가가 뭐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그 뉴스에들 나와 있는 얘기들을 이제 다시 한번 쫙 조리 있게 정리한 거고
경제의 무기화와 일본 기업의 전략이라는 제목 하에는 경제 안전 보장이 쟁점이 되어 경제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 라이벌은 중국이며 일본은 그 전선에 그거를 대응하는데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방위비를 증액하기도 해서 미국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자기네들이 최전선에 있나요? 한국이 최전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는 하긴 뭐 전 정권까지는 뭐 그 색깔이 애매했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그 두 다리 양다리를 거치면은 좀 곤란하다. 근데 일본도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뭐 확 거저 있는 건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투자했을걸요, 중국에. 지금 빠져들 나오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무슨 미련을 갖고 계속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게 문제로 좀 보여지고요. 일본 경제계도 경제적 관점에서만 중국을 볼 수는 없게 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물건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전보장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경제안전보장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공급망 재조정을 요즘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은 자기네들이 생고생 속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디리스킹의 관점에서 생산 거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미 뭐 많은 뉴스에 상식적으로 나온 얘기를 조리 있게 정리하는 능력은 있겠죠. 이 두 전문가가 대담 형식으로 했는데 사진은 무슨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찍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인데 결론은 트럼프와 인맥을 구축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은 독자적인 뭐 외교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의 당선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인맥 구축과 정보를 입수하는 체제는 필요할 것. 그러니까 아베가 트럼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바람에 취임하기도 전에 득달같이 날아가가지고 다른 나라 정부 수반들은 취임한 다음에 뭐 인사나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참 발빠르다 말이죠. 그런 거는 날라가가지고 아우 트럼프 형님 안녕하세요. 아우 이 축하합니다. 이 골프 외교를 하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아베가 그 자존심 구겨가면서 일본 전체를 위해서 그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은 에,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또 그런 것도 그럴 땐 또 그거 따지겠지. 하면서 실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정치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하 몇 장 그 2023년도 그 기업체 영업 잠정 실적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데이터들인데요. 이 빨간 글씨들은 다 영업이익이 내려간 기업들입니다. 파인베스트일이 그 원인 설명하는데 참 조리 있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참 친절한 금자씨처럼 아주 잘 설명을 해줬어요. 어, EA 프로젠 바이오로직스라는 데가 요즘은 뭐 바이오만 붙이면은 뭐 주가들이 엄청 뛰고 하지만은 영업 손실이 무려 958.5%나 증가를 해버린 회사도 나오네요. 금량도 236.8%, 영업 적자고 화성산업이 73.6%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출 증가는 인정은 하겠는데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은 감소했다. 뭐가 수익성이 감소했다는 얘기지? 예. 영업의 손익은 별개 얘기인데 이런 것은 뭐가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이런 거를 그냥 공시해도 그냥 패스가 되나 몰라.
아마 그 저기 공수 담당이나 그 회계 쪽 사람들이 야단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비안, 그 다음에 IHQ 이런 데가 진짜 주인을 알라 그러면은 소급해가지고 추적을 해도 비상장 기업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찾으려면은 근데 결국 찾으면은 이 비비안도 그렇고 이재명이 하고 그 대북 불법 송금 이런 거하고 연결된 그 조폭 투목들이 연결이 나와요. 비비안이 그렇고 그런데 다 법인들로 되어 있는데 그 출자자들이 이게 이놈이 저놈한 순환 출자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냥 그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으로 조폭들이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써가지고 말이죠. 참, 왜 그 비비안 같은 데가 조폭들한테 뺏겼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걸려들었을 거예요. 음, 싸게 팔았대든지 강압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소설입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소설이지만 일반적으로 뭐 영화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 강제로 뺏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IHQ라는 데가 뭐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광고 매출 등의 감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하얏트 매각 호텔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회사 영화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색깔이 좀 이상야릇한 회사들이 많네요. 삼성공조, 웰바이오텍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 되는 데도 많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그 이거를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가 디프레이션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근데 생활 소비자 물가, 특히 음식 가격 뭐 이런 것들은 또 뛰고 있고 그 통계 잡을 때 인플레이션 잡을 때 뭐 그런 거 빼는 게 일부 있더라고요. 그것도 왜 빼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인 경기는 디플레이션이 돼가고 있는데 음식 물가만 뛰었다. 이게 뭐냐 이게요. 음식 가격이 언젠가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아까 삼성전자도 했습니다마는 연봉이 깎인다기보다도 보너스가 안 나오고 하면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장사 안 되면 가격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지금 뭐 저기 원가 세계 패러다임으로 뭐 원재료 가격 오르고 경비 오르고 뭐 저기 최저임금제 적용해야 되고 뭐 이런 갖가지 등등으로 해가지고 뭐 안 올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수 틀리면은 그러니까 자꾸 한국은 아주 자동 로봇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너무 세지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